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사 12차 시 다양한 사상과 신앙의 공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들도 존재를 하고요. 사상들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적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다원적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상과 종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불교,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불교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불교는 국가와 관료층들의 지배층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의 발달이자,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는데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어떤 학문이다? 네, 다들 알고 있죠? 바로 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뭐 팔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상들이 자리를 잡냐? 바로 그죠, 도교라든지 아니면 민간 신앙,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고려 시대는 신앙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교가 어떤 식으로 통합을 했고 크게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초 시기 순서대로 한번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고려 초입니다. 자, 우리가 신라 말에 어떤 종교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교종하고 그리고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때 신라 하대 때 선종과 그리고 이 세력이 연합을 해서 점차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고려를 내세우게 됩니다. 어떤 거죠? 교종과 선종 중에서? 그렇죠. 고려 초에는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선종이 뭐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참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선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종이 이렇게 잘 발달을 하다가도 교종도 다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그렇죠. 왕실도 있지만 특히 문벌 가문들의 후원을 받아서 교종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종과 선종이 각각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대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되니까 이것을 뭔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균형 있게 뭔가 발달시키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냐면요. 바로 광종 시기 때 어떤 승려냐? 바로 균여라는 승려가 이 교종과 선종을 같이 균형을 되찾자, 균형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려 중기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천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자, 이 의천은요, 문종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자, 이 왕의 아들이었던 의천이 이제 승려가 되면서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하게 되냐? 자, 당시에 교종도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선종도 이렇게 있는 상태이죠. 교종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 이렇게 종파로 갈려 있고 선종도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통합을 하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고 하냐면요, 바로 화엄종이라는 종교를 이걸 종파를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화엄종이었던 거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교종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종과 선종을 이번에는 두 개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균형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시킵니다. 이해 가나요? 교종과 선종이 대등하게 통합되는 게 아니라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하는데요. 이때 그러면서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새롭게 천태종이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수학적인 어떤 수식으로 쓰자면 화엄종 중심인 이렇게 교종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선종을 더했더니 뭐다? 네, 천태종을 창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교리를 조금 더 중시했냐면 교감겸수라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교리를 탐구하고요. 그게 교종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수, 수행하자. 우리 점진적으로 수행하자. 그러니까 참선, 교리도 탐구하고 교종의 의미인 교리도 탐구하고 참선도 같이 하자, 수행하자라고 해서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교관겸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신정변 이후에 어떤 상황이냐? 바로 우리 아까 봤지만 문벌과 교종은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벌과 대립 구도였던 무신들은요, 어떤 것을 다시 후원했을까요? 맞습니다. 교종과 대립관계였던 선종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종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 밀접하게 불교의 지금 각 종파들을 보면은 지배층들과 이렇게 연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는 정치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권과 밀착하게 되면서 세속화되고 약간 타락하는 관계,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종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정치와 이렇게 뭔가 간섭하지 말고 원래 종교의 성격으로 돌아가자. 산에서 은둔하면서 우리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모임을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수선사 결사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진울이 이때 이후에 계속해서 수선사 결사 운동도 하고 또 어떤 불교는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기도 합니다. 특히 최후 그리고 그 전에 최충원과 최후 정권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진울도 의천과 비슷한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고 했잖아요. 이 진울 같은 경우에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계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교종을 다 통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천이 교관겸수라는 것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진울은 뭐를 외치냐면요. 바로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쌍수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도노점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수학 생각할 때, 수학 공부할 때 이해가 정말 안 돼. 그러다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그거랑 비슷합니다. 바로 계속 점진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언젠간 갑자기 깨달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게 도노점수의 의미고요. 정해쌍수는요. 바로 본질의 지혜도 같이 탐구하고 수행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같이 통합하자. 그래서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다 구분 지어서 교관겸수 그리고 진울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다. 자,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입니다. 해심이란 사람 원래 유학자인데요. 진울 밑에 들어가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심이 조금 기발하게 무엇을 주장을 하게 됐냐면요. 결국 본인이 생각했을 때 유교도 공부를 했고요. 불교도 공부를 했잖아요. 성리학자니까. 자, 그렇게 유학자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유교, 불교 뭔가 다 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에서 나온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불일치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해서 드디어 고려에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성리학은 언제 들어오죠? 그렇죠. 원나라 때, 원간섭기 때 이 시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라는 사람도요, 진울과 비슷합니다. 백년결사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개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이 불교 세력들, 세속화된 불교를 다시 새롭게 바꾸자라고 해서 세속화된 불교 혁신 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천태종 승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간섭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간섭기 때는요, 다시 어떤 세력의 후원으로 불교 사원에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와 어떤 세력이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이 불교 세력들도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됩니다. 상업에도 돈 버는데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불교를 타락시키게 했던 지배층, 원간섭기의 지배층, 어떤 지배층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권문 세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권문 세족과 불교를 비판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불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사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입니다. 도교 같은 경우에는 불로장생과 현세기복적 성격이라고 있는데 특히 불로장생은 뭐예요? 그쵸?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라는 그런 성격의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교를 국가적으로 뭔가 조금 더 융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국가의 어떤 안녕, 국가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거냐? 바로 행사인데요. 초제라는 것을 거행하게 됩니다. 도교적 행사예요. 그리고 도교 사원도 따로 건립을 합니다. 바로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 복원궁은요, 예종시기, 네, 이자겸이 한창 그렇게 세력을 펼칠 시기, 그 예종시기 때 도교 사원을 건립하게 됐는데 왜 건립을 할까요? 그렇죠. 당시 문벌 세력과 누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불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 불교 세력과 문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조금 더 서포트해주는 느낌으로 복원궁을 예종시기 때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풍수지리설 보겠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예언사상인 이것과 결합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그렇죠. 도참 사상입니다. 그래서 서경이 땅에 뭔가 기운이 좋대.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 게 묘총의 서경선더 운동이고요. 남경을 건설했다고 했는데 즉 남경은 한양입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이 지역도 뭔가 기운이 좋다. 이쪽으로 수도 옮기자라는 그런 바람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서경, 그리고 개경, 동경이었는데 동경이 원래는 신라의 수도였죠. 그것을 동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동경을 이제 3대 수도로 취급하지 않고 이거를 남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신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잘 기억해 주고요. 특히 성황 신앙이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자면 성 주변에 성황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성황 신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교 보겠습니다. 유학 파트. 자, 유교 고려 초, 고려 중기, 원간섭기 이렇게 시기에 걸쳐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초에는 당연히 어떤 학자들을 등용한다. 그렇죠. 능력이 있는 육두품을 학자를 등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를 어디에 건립을 대체적으로 하냐? 개경과 서경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시험을 시행하게 되죠. 광종 때. 그렇죠. 과거제를 광종 때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중앙에 어떤 학교를 건립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국자감을 설립을 하고요. 경학 박사 선생님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학이 잘 발달을 했었는데 고려 중기 때 유학 연구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이가 깊어져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게 융성하게 되냐면요. 바로 사학이라는 게 융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학은요.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즉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뭐다? 네, 학원에 비슷합니다. 과거 시험에 뭔가 합격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그런 과거 시험 감독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립교육기관을 이제 결성을 하는 거죠.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충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충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설립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름난 학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설립을 하기 시작해서 총 12개 사학 12도를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사립교육기관이 융성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당연히 국자금과 같이 관악,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점차 이제 쇠퇴하게 되겠죠.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흥시켜 봐야겠다라고 해서 내세운 게 이제 관악 부흥책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서적포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서적포는요, 서적을 간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국학칠제라는 게 있는데, 전문 강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전문 강좌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전문 강좌 실제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바로 장학재단인 양형고라는 것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인종 때는요. 경사 육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경사 육학은 뭐냐면요. 일단은 각 학부가 나뉩니다.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나뉘는데 이 유학부 내에서도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전공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학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학부 내에서도 전공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술학부에는요. 유학, 그리고 서학, 산학이 있는데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자학은요. 3품 이상만, 그리고 태학은 5품 이상만, 그리고 7품 이상은 사문학만 여기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품 이하는요. 이 기술학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로 본인의 어떤 관리가 몇 품 이상이냐에 따라서 입학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정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걸 외우라는 것보다는 입학에도 뭔가 제한이 있었구나 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원간섭기 때 뭐가 전례가 된다. 뭐가 들어온다. 네, 성리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은 바로 누구냐?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은 아까 말했던 해심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토대가 만들어졌으니까 직접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안향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에서 도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성격 특징을 보자면 인간의 마음과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같다. 그래서 이걸 뭔가 철학적으로 탐구하자라는 게 성리학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학이다라고 해서 신유학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리학이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은 누구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그렇죠. 바로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불교를 비판하고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유학의 어떤 이제 학교였던 국자감이, 이름이 드디어 바뀌게 됩니다. 네, 고려의 국자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균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바로 공민왕 때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여기 보면 순수 유학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학교는 유학 공부도 하고 기술학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유학 교육 기관으로서만 성균관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사서들이 다양하게 편찬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는 여러 가지 역사서들이 편찬이 됐었는데요. 바로 현종 시기 때 거란이 침략하면서 많은 역사서들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거란 침략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서를 저술하자라고 해서 7대 실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태조 왕건 때부터 목종 시기까지를 7대에 걸쳐서 역사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지만 이거는 현재 전해졌을까요? 네,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고려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왕의 명령을 받아서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인물 누구다? 네, 문벌이었던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썼던 책 이름, 역사서 이름이 뭐죠?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묘청의 난이 진압을 한 이후에 민심이 이제 어지러우니까 그 민심을 수습시키고 다시 왕권, 중앙으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 역사서의 관점은요, 유교적 합리주의, 유교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리고 기전체라는 역사의 어떤 편찬 서술체를 지향하게 됩니다. 약간 인물 중심으로 서술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를 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당시, 네, 그렇죠. 몽골 항쟁을 겪고요. 그래서 형성이 됩니다. 어떤 게?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과 뭔가 구별됐다. 중국과 다른 나라인 구별된 어떤 자주적인 나라다라는 그런 자주적 역사관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규보의 동국 이상 국집에 어느 한편에 있는 동명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동명왕편, 어떤 것을 다룬다? 동명왕이니까, 그쵸. 고구려의 시조였던 동명왕의 일대기를 다루는 시입니다. 서사시를 여기 동국 이상국집에 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기 일대기를 담으면서 어떤 면을 부각한다? 네, 영웅적인 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의 시조를 썼다는 것은 이제 시를 썼다는 건 우리 고려는 누굴 계승한 거다?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몽골 항쟁을 겪고요. 원간섭기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모든 민족의 고구려 백자 신라의 모든 민족의 공통은 시조는 바로 누구다? 라고 하면서 역사서를 이렇게 대표적인 역사서 2개가 편찬이 됩니다.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처음의 시조였던 누구를 공통으로 삼는다? 네, 맞습니다. 바로 단군을 공통으로 시조로 삼는 역사서를 이렇게 이련이라는 승려가 삼국유사를 편찬하고요. 그다음에 이승유가 제왕운기를 편찬하게 됩니다. 특히 제왕운기는요, 중국과 우리는 대등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역사도 서술을 하냐면요. 이때 발해의 역사도 처음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로 가게 되면요. 자, 성리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사략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제 사상이었던 성리학적 사관이 조금 더 대두되는 그런 측면의 역사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자, 이 실록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지 않았죠. 근데 삼국사기 때부터 이제 현재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현존하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서 역사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2차시 다양한 사상과 신앙의 공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13차시가 되면은, 다음에 13차시가 되면 이제 조선이 어떻게 건국이 됐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간단히 할까요?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인물 누구냐? 라고 봤더니 교관겸수를 주장했다. 교중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자고 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의천입니다. 자, 의천이란 사람은요, 불교의 각종 서적들을 모아서 이러한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네, 답은 4번입니다. 그쵸?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역사서와 관련된 겁니다. 몽골의 침략을 겪어서 자주적인 의식에 고양되었다. 원 간섭기 때.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간섭기 시기 때 어떤 역사서를 이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왕 옹기가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단군과 고조선과 관련된 책을 담은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조선편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